안녕하십니까. 전하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20년 제1회 폐기물 처리 기사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먼저 1번을 보도록 하십시오. 자, 문제 1번에 보시면 수소 1몰을 다음과 같이 반응시킬 때 필요한 공기량을 계산하시오. 자, 수소를 연소를 시키면 2분의 1 O2가 되죠. 산소하고 반응을 하면. 그래서 H2O가 만들어지는 반응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론 산소량을 S미터의 삼성으로 계산하라고 그러죠. 자, 그럼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질량이라는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는 경우와 그리고 체적이라는 S미터의 삼성이나 또는 N미터의 삼성으로 계산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죠. 여기서 S라는 것은 스탠다드, N이라는 것은 노멀이라고 해서 우리가 표준 상태 0도씨 760mHg를 뜻하는 거예요. 따라서 질량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반응식에 있는 개수 곱하기 분자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체적이라는 것은 개수 곱하기 22.4. 모든 기체의 체적은 22.4로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지금 문제 조건을 보시게 되면 수소는 몰의 값을 기준해요. 그래서 1몰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하시고 그랬으니까 H2 앞에 1이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1몰일 때 산소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2분의 1을 사용하셔도 되고 0.5를 사용하셔도 돼요. 2분의 1 곱하기 체적, 산소는 체적으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22.4S미터의 삼성이에요. 왜 여기서 산소가 체적이냐? 우리가 계산하기 위한 필요한 공기량이라는 것은 산소를 이용해서 공기량으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기량을 체적으로 계산한다는 소리는 산소량을 체적으로 계산한다는 소리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개수 곱하기 22.4S미터의 삼성이니까 개수가 2분의 1이죠. 따라서 산소는 2분의 1 곱하기 22.4S미터의 삼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1몰에 해당하는 산소량. 따라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산소의 양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얼마가 되느냐면 11.2S미터의 삼성이 돼요. 그러면 이론 산소량을 이론 공기량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은 이론 산소량을 이론 공기량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은 이론 산소량에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체적비를 나눠주시면 돼요.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공기를 구성하는 성분을 N2라는 질소와 O2라는 산소 두 가지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체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와 그리고 질량 또는 중량으로 존재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그럼 체적으로 질소가 79%, 질량으로는 76.8%. 자, 그러니까 산소는 체적으로 21%, 질량으로는 23.2%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값이 산소의 체적비와 질량비를 자주 사용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0.21이라는 것은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체적비입니다. 따라서 이론 산소량에서 체적비 0.21을 나눠주게 되면 이론 공기량으로 전환이 돼요. 따라서 이론 산소량이 11.2S미터의 삼성이잖아요. 이 값을 0.21을 나눠줘서 계산을 하시면 53.33S미터의 삼성이라는 공기량의 체적비로 공기량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자연 상태의 쓰레기 밀도가 200kg/m의 삼성이었던 것을 적환장에 설치된 압축기에 넣어서 압축시킨 결과 900kg/m의 삼성으로 증가했다. 이때 부피 감소율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문제 조건에서 부피 감소율을 계산하니까 우리가 처리 전의 부피에서 처리 후의 부피, 다시 말해서 V1과 V2를 이용해서 부피 감소율을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식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부피 감소율이라는 것은 1 마이너스 V2 나누기 V1 곱하기 100이에요. 자, 그래서 V2라는 것은 우리가 부피가 감소 전, 다시 압축기를 이용했다고 했으니까 압축 전의 부피 V1, V2는 압축 후의 부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주어지는 조건에 보시면 첫 번째 쓰레기의 밀도가 200kg/m의 삼성이에요. 자, 그리고 압축시킨 후의 밀도가 900kg/m의 삼성이에요. 킬로그램이니까 어떤 단위가 되는 거죠? 질량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피 단위로 전환을 시켜요. 그러면 지금 킬로그램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폐기물 1kg을 기준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kg 나누기 각각의 밀도를 하게 되면 어떤 단위가 나오죠? 미터의 삼성의 단위가 나오는 거죠. 자, 따라서 1kg 곱하기 200kg/m의 삼성의 밀도로 나눠주시면 V1이라는 값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0.005 미터의 삼성이 되죠. V2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밀도의 단위가 톤/미터의 삼성으로 나와 있으면 쓰레기 또는 폐기물 1톤을 기준하시면 되고, 지금처럼 kg/m의 삼성이 나와 있으면 1kg을 기준으로 해서 최적으로 바꾸시면 돼요. 자, 따라서 V2도 1kg 곱하기 900kg/m의 삼성분의 1, 다시 말해서 1kg에서 압축 후의 밀도 900kg/m의 삼성을 나눠주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0.0011 미터의 삼성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V1 자리에 얼마를 대입하죠? 0.005 미터의 삼성. 그리고 V2 자리에 0.0011 미터의 삼성을 대입을 해서 지금 부피 감소율을 퍼센트로 계산하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전체 곱하기 100을 해서 계산해 주시면 78%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부피 감소율의 공식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V1과 V2를 계산했을 때 부피로 주어진 게 아니고 밀도가 주어졌을 때 부피로 여러분들이 바꾸어서 계산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조성의 도시 고형 폐기물 1톤 소각 시 발생되는 이론 서변소 가스의 질량, 그리고 실제 서변소 가스의 질량을 계산하시오. 여기서 여러분들 고형 폐기물이라는 것은 고체 상태의 폐기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공기비 M은 1.5, 조성비를 보시면 탄소가 30, H가 20, O가 20, S가 5, N이 5, 수분이 10, A가 G입니다. J의 함량이 10%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답은 이론 서변소 가스의 질량을 톤/톤으로 계산하시오. 답은 실제 서변소 가스의 질량을 톤/톤으로 계산하시오 되어 있죠. 자, 이 문제는 동일한 문제로 자주 출제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보통 우리가 최적으로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질량비로 계산을 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대로 출제가 자주 되는 편입니다. 자, 따라서 먼저 우리가 모든 가스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를 계산해야 되느냐면 이론 공기량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론 공기량 A0를 톤/톤으로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론 공기량을 질량으로 계산하는 공식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체와 액체에서 이론 공기량을 구하는 공식 중에서 질량비로 이론 공기량을 구하는 식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론 공기량이라는 것은 이론 공기량을 kg/kg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이론 산소량을 kg/kg으로 계산한 다음에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질량비로 나눠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론 산소량을 kg/kg으로 계산하는 공식을 보시면 이렇게 되죠. 2.667C 플러스 8 곱하기 H-8분의 5 플러스 S, 이 값이 이론 산소량을 질량비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질량비로 나눠주게 되면 이론 공기량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따라서 탄소 자리에 30%니까 0.3, 그리고 수소 자리에 20%니까 0.2, 그리고 O 자리에 20%니까 0.2, S 자리에 5%니까 0.05를 대입을 하죠. 그러면 이론 산소량이 계산이 됐어요. 질량비로. 따라서 공기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질량비 23.2%로 나눠주는 거죠. 따라서 퍼센트를 떼야 되니까 100으로 나눠주면 23.2%는 0.23이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9.6987 톤/톤이라는 값이 나오게 됐어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이론 서변소 가스량을 계산을 합니다. 이론 서변소 가스량이라는 것은 공기비를 사용하지 않는 가스량이에요. 반면에 실제 서변소 가스량이라는 것은 공기비를 사용하는 값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이론 서변소 가스량이라는 GW 구하는 공식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1-0.232, 여기서 0.23이라는 것은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질량비를 뜻합니다. A0, 이론 공기량. 자, 플러스 CO2에 해당하는 값. CO2는 탄소 12kg이 연소됐을 때 발생하는 CO2의 분자량이 44죠.
그래서 12분의 44. 무슨 말이냐면 탄소가 연소를 하게 되면 CO2가 나와요. 그래서 발생가스량이니까 12kg의 탄소가 연소했을 때 발생되는 CO2의 질량이 44kg이죠. 그래서 12분의 44 탄소에 대한 거. 자, 그리고 2분의 18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소. 자, 수소 2kg이 연소했을 때 발생되는 물의 값 2분의 18일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2분의 64라는 것은 S를 연소시키면 SO2라는 가스가 발생해요. 그래서 32kg S가 연소했을 때 발생되는 아황산 가스량은 64kg이죠. 그래서 32분의 64 S에 대한 값. 자, 그리고 N이라는 것은 질소죠, 질소. 그래서 N2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N2. 질소가 N2잖아요. 그래서 28분의 28N. 질소는 연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질소는 그대로 질소가 되는 거예요. N2는 그대로 N2로 빠져나옵니다. 산소하고 결합을 한다 그래도. 그래서 28분의 28N. 그리고 W라는 것은 수분입니다. 물도 마찬가지죠. 물도 연소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18분의 18. 18이라는 것은 H2O의 분자량입니다. W라는 것은 수분의 함량. 따라서 이론 소변소 가스량을 질량으로 계산을 하는데 대입해보면 1-0.232 A0를 질량으로 우리가 먼저 계산을 했어요. 그죠? 9.6987 톤/톤 플러스 12분의 44 탄소에 해당하는 값은 30%니까 0.3 그리고 2분의 18 H에 해당하는 값은 20%니까 0.2 32분의 64 S에 해당하는 값이 5%니까 0.05 그리고 28분의 28 곱하기 N이라는 값이 5%니까 0.05 18분의 18 W 수분이 지금 10%니까 0.1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죠? 10.60 톤/톤이에요. 자, 여기서는 이론 소변소 가스량이라는 GOW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잖아요. GOW 계산하는 게. 그래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계산을 해둡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소변소 가스량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 소변소 가스량은 GW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론 소변소 가스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론 소변소 가스량에 뭐를 더했을 때 실제 소변소 가스량이 되느냐면 과잉 공기량을 더하게 되면 실제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이론 소변소 가스량에서 M-1A0, M-1A0가 과잉 공기량이에요. 자, 그래서 실제 가스량이라는 것은 이론 가스량 플러스 과잉 공기량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GOW라는 것은 2번에서 구했죠. 10.60 톤/톤 플러스 공기비 1.5로 주어졌어요. 1.5-1 곱하기 A0 이론 공기량 우리가 계산했죠. 9.6987 톤/톤 따라서 계산하시면 실제 소변소 가스량이라는 GW가 15.45 톤/톤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질량비로 이론 공기량을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자, 이론 공기량을 계산을 하게 되면 계산된 이론 공기량을 이용을 해서 GOW라는 이론 소변소 가스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론 소변소 가스량을 계산을 하게 되면 실제 소변소 가스량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론 공기량 계산에서 GOW 사용하고 GOW 계산해서 GW를 순차적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그대로 출제가 자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신에 각각의 우리가 함량은 달라질 수 있어요. 원소의 함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형식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리고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조성을 가진 분뇨와 음식물의 질량비가 3대5로 혼합 처리 시에 탄질소비를 계산하시오. 자, 그러면 분뇨가 8분의 3, 음식물이 8분의 5를 차지한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자, 분뇨의 함수율은 95%, 음식물은 35%, 유기탄소, 고형물 중 TS가 고형물이에요. 총고형물이거든요. 총고형물 중에 유기탄소는 분뇨는 40, 음식물은 87. 자, 그리고 TS, 총고형물 중에서 총질소량은 분뇨는 20, 그리고 음식물은 5%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탄질 소비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탄질 소비를 계산했을 때 일반적으로 고형물이라고 하면 고형물이라는 것은
100%에서 함수율을 빼주시면 고형물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따라서 그래서 분뇨의 고형물과 음식물의 고형물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유기물이라는 것은 유기물 중에 탄소량이라는 것은 고형물 중에 몇 퍼센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분뇨의 함수율이 몇 퍼센트죠? 95%. 음식물은 35%. 그러면 분뇨의 고형물은 100-95%. 그럼 1-0.95가 되겠죠. 1-0.95니까 0.05가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음식물의 마찬가지 고형물은 35%의 함수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100-35%. 그럼 1-0.35가 되는 거죠. 1-0.35는 0.65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음식물과 분뇨와 음식물의 비가 3대5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합이 얼마죠? 8이죠. 그래서 분뇨는 8분의 3, 음식물은 8분의 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고형물, 먼저 탄질소비라는 것은 탄소에서 질소를 나눠준 값이에요. 그죠? 그러면 분뇨에 해당하는 고형물을 먼저 찾으세요. 그러면 분뇨에 해당하는 함수율이 95%니까 고형물은 1-0.95. 그래서 1-0.95라는 것은 고형물이에요, 고형물. 자, 이 중에서 탄소량이 얼마죠? 40%. 그래서 0.4. 그러면 우리가 분뇨와 음식물에서 분뇨가 차지하는 값은 얼마라고 그랬죠? 8분의 3. 자, 플러스 이제는 음식물에 해당하는 탄소량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 음식물에 해당하는 함수율이 35%니까 고형물은 1-0.35가 고형물이 되겠죠. 이 고형물 중에서 탄소가 차지하는 양은 87%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음식물은 3대5 중에 5를 차지하니까 8분의 5를 곱하시면 되겠죠. 자, 나누기 질소량입니다. 마찬가지 1-0.95라는 분뇨의 고형물 중에서 질소가 차지하는 값은 2%예요. 그래서 20%죠. 그래서 0.2를 곱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분뇨는 음식물과 분뇨의 비가 3대5니까 8분의 3을 차지하는 거죠. 자, 플러스 음식물에 해당하는 질소량, 고형물 1-0.35, 고형물 중에서 5%를 차지한다고 그랬으니까 0.05 곱하기 8분의 5를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15라는 탄질소비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뭐냐면 문제의 단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유기탄소라는 것은 고형물 중에 차지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함수율이 주어져 있으면 함수율을 지금처럼 고형물로 전부 다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고형물 중에 유기탄소량, 그리고 분뇨와 음식물이 각각 차지하는 값. 자, 그리고 질소도 마찬가지죠. 고형물 중에 질소값, 고형물 중에 질소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폐기물이 차지하는 양을 각각을 보정을 해줘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의 조건을 이용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폐기물의 종류는 음식물류, 종이류, 플라스틱류, 고무, 유리, 비철금속, 목재, 섬유 각각에 해당하는 질량과 압축계수 그리고 매립지에서 압축 부피가 주어졌습니다. 자, 문제에 보시면 답은 폐기물의 매립지, 겉보기 밀도를 kg/m의 삼성을 계산하시오. 단 매립시 완전히 다져졌다고 가정을 합니다. 답안에 종이류 40%, 플라스틱류 70%, 유리가 90% 회수된 후에 매립지의 압축 겉보기 밀도를 kg/m의 삼성으로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가번에 먼저 보시게 되면 매립지의 겉보기 밀도, 폐기물의 겉보기 밀도를 kg/m의 삼성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킬로그램이라는 것은 뭐예요? 폐기물의 질량을 뜻하는 거죠. 또는 폐기물의 질량 또는 중량이라고 하니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폐기물의 질량 또는 중량을 뜻하죠. 이 값을 전부 다 더해요. 더해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압축 부피, 폐기물에 해당하는 압축 부피를 다 더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되는 겉보기 밀도라는 값이 계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폐기물에 해당하는 질량을 다 더해요. 이렇게 다 더해서, 자, 여기도 우리가 질량이라고 넣읍시다. 자, 다 쭉 더합니다. 그러면 질량이 얼마가 됐느냐? 660kg. 그래서 요 값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표 맨 오른쪽에 있는 압축 부피를 다 더해요. 그러면 1.253m의 삼성이 나오죠.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런 다음에 계산을 하시게 되면 526.74kg/m의 삼성이라는 겉보기 밀도가 계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번을 이제 보시게 되면, 자, 나번 회수 후의 매립지의 압축 겉보기 밀도를 계산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압축 후에 겉보기 밀도기니까 우리가 이제 회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회수 후의 질량, 회수 후의 질량에서 회수 후의 부피를 여러분들이 나눠 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회수 후의 질량과 회수 후의 부피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회수 후의 질량이라는 것은 폐기물의 총 질량, 우리가 지금 가번에서 겉보기 밀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폐기물의 총 질량을 계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폐기물의 총 질량에서 뭐를 빼주면 되느냐면 회수 물질의 질량을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총 질량이라는 것은 660kg이에요. 따라서 회수 물질의 질량은 문제에서 주어졌죠. 자, 회수 물질은 종이류가 40%, 그리고 플라스틱류가 70%, 유리가 90%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종이가 40%니까 종이에 해당하는 질량이 얼마죠? 350이에요. 따라서 350kg의 종이가 40% 회수되니까 350kg 곱하기 40%, 0.4. 자, 플러스, 그리고 플라스틱이 70%가 회수가 돼요. 플라스틱의 질량이 45kg이에요. 45kg의 70%니까 0.7. 자, 그리고 우리 유리가 90%가 회수돼요. 유리의 질량이 얼마죠? 65kg이에요. 따라서 65kg에 90%가 회수되니까 0.9를 곱합니다. 따라서 총 질량에서 회수 물질의 질량을 빼주면 회수 후의 질량이 나오는, 따라서 430kg이 나오죠. 이렇게 계산해서 430kg을 회수 후의 질량에 대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회수 후의 부피를 보시면 매립지의 총 압축 부피에서 매립지의 회수 물질의 압축 부피를 빼줘요. 그러면 총 압축 부피가 얼마였죠? 1.253m의 삼성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매립지 회수 물질의 압축 부피를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 회수 물질은 뭐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문제 조건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뭐가 되는 거죠? 종이. 자, 종이의 압축 부피가 얼마죠? 0.525m의 삼성. 그럼 종이는 몇 퍼센트를 회수하죠? 40%. 그래서 0.525m의 삼성 곱하기 0.4. 자, 그리고 또 회수 물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플라스틱. 그럼 플라스틱의 부피가 0.301m의 삼성. 플라스틱은 몇 퍼센트가 회수되죠? 70%니까 0.7.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리입니다. 자, 유리의 압축 부피가 0.190m의 삼성. 몇 퍼센트가 회수되죠? 90%. 따라서 총 압축 부피에서 회수 물질의 압축 부피를 빼주게 되면은 회수 후의 부피가 얼마가 되느냐? 0.6613m의 삼성이 되죠. 따라서 이 값을 어디에 대입하느냐 하면 여기에다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압축 겉보기 밀도가 650.23kg/m의 삼성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폐기물의 겉보기 밀도를 계산을 하시오 그러면 질량의 합에서 부피 합을 다 계산한 다음에 질량의 합에서 부피 합을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kg/m의 삼성이라는 겉보기 밀도가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압축 후에 겉보기 밀도를 계산을 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회수된 물질을 다 빼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총 질량에서 또는 총 부피에서 회수 물질에 해당하는 값만, 회수 물질이 몇 퍼센트 회수됐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표에 있는 값에서 회수된 만큼 곱해서 총 값에서 빼준 다음에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왜 그러냐면 밀도의 단위가 kg/m의 삼성이기 때문에 질량 나누기 부피가 밀도를 계산하는 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그냥 대충 보면
아유,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풀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복잡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표값을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복잡하게 준 것밖에 없죠. 그냥 폐기물을 여러 개 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폐기물을 한 개일 때는 간단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 개일 때 계산하는 것처럼 다 합치면 되죠. 총합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6번에 보시면 열분해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답은 열분해의 정의를 간단히 쓰시오. 답은 열분해 장치 세 가지를 쓰시오. 답은 열분해 생성 물질을 고체, 액체, 기체 물질로 구별해서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열분해라는 것은 소각과 반드시 비교를 해야 되죠. 소각이라는 것은 충분한 산소를 이용해서 태우는 거고, 열분해라는 것은 산소가 거의 없는 상태 또는 무산소 상태에서 가열을 해서 우리가 연료를 회수하는 과정을 열분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열분해의 정의를 보면 폐기물을 무산소 또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온으로 가열을 합니다. 그래서 열분해는 고온 열분해와 저온 열분해가 있죠. 고온 열분해를 하게 되면 기체 연료가 만들어지고 저온 열분해를 하면 고체와 액체 연료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고온으로 가열을 해서 가스, 그리고 액체, 그리고 고체의 연료를 생산하는 공정을 열분해라고 해요. 그래서 산소가 거의 들어가면 안 됩니다. 따라서 열분해 장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고정상 방식, 유동상 방식, 그리고 부유상 방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상, 유동상, 부유상. 자, 그리고 생성되는 물질은 기체상 물질이 있고 액체상 물질이 있고 고체상 물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체상 물질의 대표적인 것은 수소, 메탄, 일산화탄소가 있어요. 자, 반면에 액체상 물질 같은 경우에서는 아세톤, 메탄올, 오일, 그리고 고체상 물질은 탄화물, 그리고 불활성 물질 등이 있어요.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죠. 자, 열분해 같은 경우에서는 필기에서도 시험에 자주 나온 것처럼 실기에서도 상당히 자주 나올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열분해의 장단점, 그리고 소각에 대해서 소각과 열분해를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 7번에 보시게 되면 침출수 집배수 설계 시 고려해야 하는 항목 중에서 침출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침출수 집배수 시설이라는 것은 침출수라는 것은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우리가 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배수라는 것은 집수시설, 모으는 시설, 배수시설, 배출하는 시설을 집배수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침출수량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냐? 아무래도 폐기물 자체에 따라서 발생을 하겠지만 우리가 침출수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강수량 또는 강우량이죠. 따라서 강우량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줘요. 이 외에도 정발량, 그리고 지하수량, 그리고 침투수량, 표면 유출수, 그리고 폐기물 분해 시 발생되는 수분량. 근데 실제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강우량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몇 가지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처럼 5가지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6개, 7개를 적어놨어요. 그럼 채점에서 플러스 요인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5가지를 기재하시오 그러면 5가지, 5번까지만 채점을 하고 6번부터는 채점을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5가지만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시설의 구성요소를 대별해서 보면 반입 공급 설비, 소각 설비, 연소가스 냉각 설비, 연소가스 처리 설비, 급배수 설비, 여열 이용 설비, 통풍 설비, 소각제 처리 설비, 폐수 처리 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통풍 설비에 해당하는 구성 설비 종류 3가지만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통풍 설비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풍이라는 것은 강제 통풍과 자연 통풍 3가지로 나타내요. 그러면 1번, 2번, 3번 압입 통풍, 그리고 흡입 통풍, 평형 통풍은 강제 통풍에 해당해요. 강제 통풍이라는 것은 송풍기를 이용해서 통풍을 시킨단 말이에요. 반면에 자연 통풍은 말 그대로 자연 통풍에 해당하죠. 그래서 강제 통풍 3가지, 자연 통풍 1가지, 총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상에서 강제 통풍 3가지를 쓰시오. 그럼 1번, 2번, 3번만 써야 돼요.
그리고 자연 통풍에 대해서 쓰시오 그러면 4번에 자연 통풍을 쓰는데 보통 우리가 지금처럼 세 가지만 쓰시오 돼 있으면 강제 통풍 세 가지를 적는 게 답안 작성에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통풍 설비라는 것은 송풍기를 이용을 해서 송풍을 시키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잖아요. 지금 풀이에서는 총 4가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적을 때는 1번, 2번, 3번 강제 통풍 위주로 적도록 하십시오. 4가지를 적으라 그러면 다 적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압입 통풍이라는 것은 로 안에 설치된 가압 송풍기 그래서 송풍기에서 우리가 가압 송풍기를 이용해서 밀어내는 방식으로 통풍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로라는 것은 소각로를 뜻하는 거죠. 따라서 불꽃이 우리가 형성되는 곳을 뭐라고 하죠? 버너라고 하잖아요. 버너. 그래서 버너에서 송풍기, 버너 안에 송풍기를 설치를 해요. 송풍기를 설치해서 밀어내서 통풍을 시키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가압 송풍기에 의해서 연소용 공기를 연소로 안으로 압입하는 통풍 방식으로 연소실의 공기를 예열할 수 있고 그리고 론의 압이 정압으로 유지되어서 연소 효율이 우수한 게 압입 통풍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허입 통풍 같은 경우에서는 로에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굴뚝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굴뚝에 설치를 해서 허입을 해서 통풍을 시키는 방법을 허입 통풍이라고 합니다. 자, 로 내의 압력은 부압으로 해서 배기가스를 굴뚝으로 허입시킵니다. 그래서 굴뚝으로 허입을 시켜서 배출하는 방식. 자, 여기서는 역화의 위험이 없어요. 역화라는 것은 불꽃이 내부로 들어가는 걸 뜻하는 거죠. 역화의 위험성이 없고 통풍력이 큰 게 특징입니다. 반면에 평형통풍이라는 것은 우리가 로 내에도 설치를 하고 그리고 굴뚝에도 설치를 해요. 다시 말해서 압입통풍과 허입통풍을 합쳐놓은 겁니다. 평형통풍이라는 것은 대용량 연소 설비에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로에서도 설치를 하고 굴뚝에서도 설치를 하는 거죠. 통풍 및 로 내압의 조건이 용이하며 동력 소모가 크고 설비비 및 유지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대형 연소 설비에서 적합한 게 평형통풍. 반면에 자연통풍이라고 하면 공기와 배출가스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통풍을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통풍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 보면 자연통풍에 의해서 통풍이 잘 발생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통풍에 의해서는 통풍이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압입이나 허입이나 평형통풍 같이 강제 통풍을 시키는 게 일반적인 경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자, 9번에 보시면 다음은 연직 차수막과 표면 차수막을 비교한 것이다. 갈로 안에 알맞게 채우시오. 자, 우리가 차수시설이라고 하면 지하수의 유입을 차단하고 그리고 침출수의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차수막이에요. 그죠? 자, 따라서 차수막은 연직 차수막이라는 게 있고 표면 차수막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연직 차수막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립지 아래쪽에서 우리가 차수 시설을 하는 거죠. 반면에 표면 차수막이라는 것은 매립지 표면 전체를 우리가 차수 시설을 하는 것을 표면 차수막이라고 그래요. 자, 따라서 연직 차수막의 채용 조건을 보시게 되면 지중해 수평 방향의 차수층이 존재할 때 우리가 연직 차수막을 사용을 합니다. 자, 반면에 표면 차수막 같은 경우에서는 매립지 필요 범위에 차수 재료로 덮인 바닥이 있을 때 또는 매립지 집안의 투수 개수가 큰 경우에 주로 우리가 뭐를 사용하느냐면 표면 차수막을 사용해요. 그래서 표면 차수막 같은 경우에서는 매립지 필요 범위에 차수 재료로 덮인 바닥이 있을 때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많이 언급하는 것은 매립지 집안의 투수 개수가 큰 경우, 반면에 연직 차수막 같은 경우에서는 지중해 수평 방향의 차수층이 존재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경제성을 보시면 연직 차수막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차수 시설을 설치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요. 그렇지만은 단위 면적당 공사비가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공사비는 비싸지만은 총 공사비는 저렴한 게 우리가 연직 차수막이에요. 반면에 표면 차수막 같은 경우에서는 아주 넓은 범위에서 차수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표면 전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단위 면적당 공사비는 저렴하나 총 공사비는 비싸죠. 그래서 경제성은 연직과 표면이 서로 반대입니다. 자, 그리고 차수성을 확인했을 때는 연직 차수막은 지하에 매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립지 아래쪽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표면 차수막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 매립 후에는 곤란해요. 시공 시에는 가능하나 매립 후에는
폐기물로 다 덮여 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자, 그리고 보수성 같은 경우에서는 연직 차수막은 보강 시공이 가능해요. 그런데 표면 차수막 같은 경우에서는 매립 전에는 가능하나 매립 후에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지하수 집 배수 시설을 보시게 되면 연직 차수막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침출수를 배출시키는 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수 집 배수 시설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표면 차수막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지하수 집 배수 시설 자체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지하수뿐만 아니고 침출수의 집 배수 시설도 필요하죠. 그래서 집 배수 시설 설치를 해서 제거를 하는 것은 표면 차수막이죠. 자, 따라서 지하수 집 배수 시설이 연직은 필요 없고 표면은 필요하다. 따라서 이 네 가지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5가지가 되는 그죠? 이 5가지는 갈로에 있는 것 외에도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거나 복구하는 기술들이다. 간단히 설명하시오. 답은 동전기 정화 기술, 답안에 전기 삼투, 답안에 전기이동, 답안에 전기영동이라고 되어 있죠. 자, 먼저 동전기 정화 기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염된 토양 속에 뭐를 설치를 하느냐면 전극을 설치를 해요. 전극을 설치하게 되면 뭐가 통하죠? 전류가 통하게 되죠. 따라서 전류를 통하게 해서 토양 속의 오염 물질을 전류를 통하게 하니까 어떤 원리를 이용하느냐면 전기화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기술을 동전기 정화 기술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전기 삼투라는 것은 포화 토양 속에 전류를 가해요. 전류를 가해서 양이온이 음극적으로 이동함과 동시에 공극수의 이동을 통해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기술이 전기 삼투고, 그리고 전기이동이라는 것은 전기경 사이에서 전하를 띠는 화학물질의 이동 현상을 이용해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기술, 그리고 전기영동은 전하를 띠는 입자에 직류 전압을 걸며 플러스 하전 입자는 음극으로, 마이너스 하전 입자는 양극으로 향하게 이동하게 되는 원리를 이용해서 오염 토양을 정화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에서는 각각에 해당하는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의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셔야지 문제에 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꼭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11번 퇴비와의 영양인자 중에서 CMB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여기서 CMB라는 것은 탄소와 질소의 비입니다. 자, 1번 퇴비화 시 초기 CMB는 갈로 정도가 적당하다. 2번 CMB가 클 때 발생되는 현상을 쓰시오. 3번 CMB가 작을 때 발생되는 현상을 쓰시오. 일반적으로 초기 CMB 같은 경우는 30 전후가 가장 적합하죠. 그래서 25에서 50이 정답이 되고, 반면에 CMB가 크다는 것은 80 이상, 그리고 CMB가 작다는 것은 20 이하. 그러면 80 이상으로 CMB가 클 때 발생되는 경우는 뭐냐면 퇴비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반면에 CMB가 20 이하로 작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NH3라는 암모니아가 발생해서 악취를 유발한다는 게 문제가 되죠. 자, 따라서 1번의 정답은 CMB가 25에서 50. 자, 그리고 CMB가 클 때 발생하는 현상은 질소의 함량이 부족해요. 따라서 퇴비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퇴비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소리는 퇴비화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CMB가 작을 때는 CMB가 20 이하예요.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느냐? 질소원 손실이 커서 비료 효과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NH3라는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을 해요. 이 암모니아는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이거든요. 따라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초기 CMB는 25에서 50 범위, 그리고 CMB가 클 때는 퇴비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크다는 것은 80 이상, 그리고 CMB가 작다는 것은 20 이하인데 암모니아가 발생해서 악취를 유발한다는 게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고화 처리 방법 중에서 자가 시멘트법의 장단점을 각각 2가지씩 쓰시오. 고화 처리라는 것은 파쇄의 반대죠. 파쇄라는 것은 입자를 작게 균일하게 만드는 작업인데, 고화 처리라는 것은 고형화 처리죠. 고형화 처리. 그래서 고형화, 고체로 만들기 때문에 어때요? 부피가 커지죠.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운반비가 증가하는 문제점도 있어요. 자, 먼저 그 방법 중에서 자가 시멘트법입니다.
특징에 보시면 중금속 저지에 효과적이고 그리고 탈수 등의 전처리가 필요 없어요. 왜 탈수 등의 전처리가 필요 없죠? 시멘트나 석회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고형화를 하게 되면 어차피 시멘트나 석회는 반죽을 해야 되잖아요. 반죽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수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폐기물에 있는 수분을 제거할 필요가 없는 게 장점이죠. 자, 반면에 단점에 보시게 되면 보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치가 크고 숙련된 기술이 요구된다는 게 자가시멘트법의 가장 큰 단점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단점을 몇 가지씩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그 요구 조건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3번 저위 발열량의 추정법 세 가지와 대표적인 추정식 하나씩을 쓰시오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저위 발열량이라는 것은 고위 발열량에서 수분의 정발 잠열이 제외된 값을 우리가 저위 발열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위 발열량은 정발 잠열이 포함된 값, 반면에 저위 발열량은 정발 잠열이 제외된 값. 그래서 수분의 정발 잠열 차이에 따라서 고위 발열량과 저위 발열량으로 나타내는 거죠. 자, 저위 발열량은 원소 분석에 의한 방법, 추정식에 의한 방법, 물리적 조성에 의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공식을 적고 그 공식에 해당하는 인자들을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원소 분석법에서 HL이라는 저위 발열량은 HH 고위 발열량 마이너스 600 9H 플러스 W예요. 여기서 HL이라는 것은 저위 발열량, 단위는 고체와 액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그리고 고위 발열량 HH, H는 수소의 함량, W는 수분의 함량이 되는 거죠. 반면에 2번 추정식에 의한 방법, 다른 말로 삼성분에 의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HL이라는 저위 발열량은 45 곱하기 VS-6W예요. 여기서 VS라는 것은 가연성분, 가연성분이라는 것은 탈 수 있는 성분이죠. 그리고 W라는 것은 수분의 함량, 여기서 VS와 W는 퍼센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3번 물리적 조성에 의한 방법은 저위 발열량은 88.2 곱하기 R 플러스 40.5 곱하기 G 플러스 P 마이너스 6W. 여기서 R이라는 것은 플라스틱의 함량, 퍼센트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G라는 것은 징계의 함량, 그리고 P는 종이류의 함량, W는 수분의 함량. 그래서 2번과 3번은 각각의 함량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문제에. 반면에 1번에 있는 H나 W는 100을 빼줘서 대입을 해서 나타내시면 돼요. 따라서 각각에 해당하는 제목과 공식과 각각의 인자를 꼭 적어야지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고형화 처리 방법 중에서 유리화법의 장단점을 두 가지씩 각각 쓰시오. 자, 유해 폐기물이라는 것은 독성을 가지고 있는 폐기물이고 고형화 처리라는 것은 고체화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고체화를 만드는 방법 중에서 유리화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장점에 보시면 첨가제의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고 2차 오염 물질의 발생이 거의 없다는 게 장점이에요. 반면에 유리화법의 단점으로 보면 에너지가 집약적이고 그리고 특수장치와 숙련된 인원이 필요하다는 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5번 CR3 플러스 삼각크롬이죠. 삼각크롬 우리가 총크롬이라고 합니다. 총크롬의 침전 반응식을 쓰시오. 단 수산화물 침전법을 기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수산화물 침전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OH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크롬이라는 중금속은 무겁기 때문에 OH를 결합을 시켜주면 침전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크롬이라는 물질이 3플러스가 있어요. 그러면 OH-는 1개짜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3플러스짜리고 그래서 3개를 집어넣어주면 CR, OH3 이렇게 해서 침전이 일어나는 게 일반적인 경우죠. 그래서 보통 침전되는 형태는 크롬 2개, 그리고 OH-6개, 그리고 CrOH3, 수산화 크롬 2개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응식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액상 폐기물 중에 존재하는 AS-이온의 제거법 두 가지를 간단히 쓰시오. 자, 액상 폐기물이라는 것은 고형물의 함량이 5% 이하를 타는 거죠. 자, 그리고 AS라는 것은 비소가 됩니다. 예시, 비소의 제거법으로 합착법과 이온교환법을 이용한다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AS 이온이라는 비소 이온을 제거하는 방법,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침전법과 역삼투법을 이용을 해요. 그러면 침전법이라는 것은 칼슘, 알루미늄, 마그네슘, 철 등의 수산화물에 공침을 시켜서 제거하는 것을 침전법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역삼투법이라는 것은 반토막이나 멤브레인을 사용해서 여과를 시켜서 제거하는 방법. 여기서 반토막이라는 것은 물만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멤브레인도 마찬가지. 그래서 AS를 여과를 시켜서 제거하는 방법. 따라서 액상 폐기물 중에 존재하는 비소는 침전법과 역삼투법 두 가지로 제거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는 폐기물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MHT의 값이 큰 것부터 작은 순서로 나열하시오. 자, 보기를 보시게 되면 벽면 부착식, 2번에 집안 이동식, 3번에 집안 고정식, 4번에 집박 이동식, 5번에 집박 고정식이에요. 자, MHT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수거 효율이 높다는 거고, MHT의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거 효율이 떨어진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수거 효율이 낮은 게 뭐냐면 벽면 부착식이에요. 그래서 벽면 부착식이 수거 효율이 가장 낮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동식보다는 고정식이 수거 효율이 낮겠죠. 그래서 집안과 집박이 있는데 집안 고정식이 수거 효율이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수거 효율이 낮은 게 집안 고정식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집박 고정식이 돼요. 자, 그리고 수거 효율이 좋은 게 뭐냐면 이동식 중에서 집박 이동식이 수거 효율이 가장 뛰어나겠죠. 따라서 그 다음으로 수거 효율이 낮은 게 뭐가 되나요? 집안 이동식 네 번째. 그리고 가장 수거 효율이 좋은 게 집박 이동식 다섯 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로 나타내면 1번, 3번, 5번, 그리고 2번, 4번 순서가 되는 거죠. MHT의 값이 크면 클수록 수거 효율이 낮고 작으면 작을수록 수거 효율이 좋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팁에 보시면 우리가 수거하는 방법에서 MHT 값을 표시해 놨는데 이 값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하는 거지 문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는 거. 벽면 부착식은 주로 2.38, 집안 이동식은 1.86, 집안 고정식은 2.24, 집박 이동식은 1.47, 집박 고정식은 1.96의 MHT의 값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벽면 부착식이 MHT의 값이 가장 높다. 다시 말해서 수거 효율이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집안과 집박이 있을 때 아무래도 집안이 수거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 중에서도 고정식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정식 중에서는 집안 고정식, 그리고 집박 고정식, 그리고 이동식에서는 집안 이동식, 집박 고정식. 그래서 순서로 보면 벽면 부착식이 가장 수거 효율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집안 고정식, 그리고 집박 고정식, 그리고 집안 이동식, 집박 이동식. 이 순서로 MHT의 값을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열회수 장치, 열교환기의 종류를 쓰시오. 자, 우리가 열회수 장치 중에서 열교환기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죠? 그렇죠. 네 가지가 있어요. 과열기, 제열기, 절탄기. 절탄기를 다른 말로 이코노마이즈라고 하죠. 그리고 공기 예열기. 그래서 열회수 장치 중에서 열교환기의 종류를 세 가지 또는 네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몇 개를 쓰시오 그러면 그 개수만큼 서술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처럼 아무런 단서가 없으면 네 가지를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과열기, 제열기, 절탄기, 공기 예열기는 열교환기의 종류가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복원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문제를 재편성을 해서 새롭게 만든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시험을 친 다음에 복원을 해서 제게 보내주시면 후배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문제를 이용을 해서 교재를 출간했을 때 아주 많은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원된 문제는 어디로 보내시느냐 하면 제가 사용하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제가 사용하는 메일은 kwe7002@한메일.net입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 꼭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